기다리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월간낭독에 와주신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드리고 싶은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연은 다락방이라는 아주 소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도 잠시만 꾹 참고 계시다가 나중에 Q&A 시간에 열심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휴대폰의 경우에도 진동이 아닌 무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연은 낭독극이 끝난 이후에 관객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또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11월 월간 낭독 김승옥 작가의 서울 1964년 겨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1964년 겨울 거리를 휩쓰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이 되면 나타나는 선술집에 우연히 만난 김과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 안이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한다. 둘은 꿈틀거림이라는 주제로 무의미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대화를 나눈다. 오랜 시간 경쟁하듯 대화하던 둘은 선술집을 나가 정식으로 한잔하자며 각기 계산하기 위해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그때 한 사내가 안과 김 앞에 선다.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하게 발랐지만 어디선지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살짜리 사내다.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일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간 눈시울 때문일까. 사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술값은 있다며 함께 가도 괜찮냐고 안과 김에게 묻는다. 안과 김은 유쾌하지는 않지만 함께 가도 좋다고 답한다. 그들은 근처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방은 어색한 침묵에 쌓여있다. 사내는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딸기철에는 수원에도 가고
이 포도철에는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경주엔 가을이지요. 밤엔 함께 영화 구경, 쇼 구경도 하러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녔습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이 급성 냉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 급성엔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 가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나는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적 월북 판매 외판원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나는 이 두 분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옆에서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곳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울타리에 옆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그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면서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들이 해부 실습을 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이 칼로 배를 찢는다고 하던데 진짜 정말 그렇겠죠?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의논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저녁 함께 있어 주십시오.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들은 중국집을 나와 양품점으로 들어간다. 넥타이를 골라가져.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양품점을 나와 귤을 벌려놓은 수레 앞으로 돌진하여 사내는 나간다. 내 아내는 귤을 좋아했다. 거리 위 저쪽 끝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나타나서 점점
가깝게 달려든다. 그들은 택시를 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소방차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내 아내의 특징은 참 너무 이게 잘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의 호각 소리,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 불길 속에서 나는 탁탁 소리, 물줄기가 건물의 벽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불빛에 비쳐 무한당한 사람처럼 붉은 얼굴로 정물처럼 서 있다. 순간 힘없는 아저씨가 일어나 소리친다. 내 아내입니다. 저기 내 아내가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이 골지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저기 내 아내가 막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불이 붙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은 불구경꾼들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킨다. 그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불타고 있는 건물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그 비둘기는 불 속으로 떨어졌다. 사내는 모든 돈을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안과 김은 사내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리고 사내에게서 돌아서서 걷기 시작한다. 사내가 안과 김을 쫓아와 팔을 한쪽씩 붙잡는다. 이게 혼자 있기가 무섭습니다. 오늘 밤만 함께 있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입니다. 그럼 잠깐만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들은 남영동 어느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선다. 골목의 모퉁이를 몇 개인가 돌고 난 뒤에 사내는 대문 앞에 전등이 켜있는 집 앞에서 멈춘다. 잠시 후에 대문이 열리고 사내가 대문 안에 선 사람과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월급 체크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급 체크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급 체크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여보. 대문은 닫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세차게 부는 찬바람을 맞으며 어두운 골목길을 나와 적막한 거리를 걸어 여관으로 들어선다. 사내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다.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사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안과 김은 숲밖의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다음날 아침, 안이 김을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김의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역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김은 물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답했다. 자살이지요? 김이 물었다. 물론 그것이겠죠. 아니, 답했다. 안과 김은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는 얼른 자리를 옮겼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김의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김은 그 개미가 자신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쌀랑눈이 내리고 있었다. 암과 김은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역 안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김이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김에게 말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김이 말했다.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김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아니 이상하다는 얼굴로 김에게 물었다. 김형,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김이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린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김이 말했다. 하여튼 하고 아니 김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김도 아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헤어졌다. 김은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며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낭독극으로 소개해드린 작품은 무진기행으로 유명한 김승옥 작가의 서울 1964년 겨울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1965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해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월간 낭독을 준비하면서 이 작품을 이제 자이든 타이든 되게 여러 번 계속 읽게 됐는데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은 조금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계속 무거워지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낭독극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작품이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서울 1964년 겨울 어떠셨나요? 겨울눈만. 겨울로. 혹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여쭤봐요. 뭔가 딱 술집에서 딱 술 마시고 나왔을 때 딱 눈 내렸을 때 네. 그런 밤거리가 딱 생각났어요. 네, 맞아요. 약간 차가운. 저는 약간 근데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뭔가 왜 약간 술 마시고 취했을 때 약간 슬프면서 뭔가 기분 좋을 때 딱 나왔을 때 밖에 나오면서 슬픈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장면이 보였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혹시 솔플리님? 네? 플리님 혹시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뭐랄까? 그냥 쭉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안 씨랑 김 씨가 있었는데 이제 그 주인공인 남자가 죽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딱히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솔직히 저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저희로서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함부로 손을 내밀다가 괜히 또 이제 밉보이는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 어차피 진짜 살면서 진짜 힘든 순간이기도 하고 힘든 결정이기도 한데, 그냥 그런 생각 한 번도 어떻게 만약에 내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은 나 같으면 또 어떻게 했을까? 그냥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나와서 진짜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나는 또 어떤 생각이었을까? 근데 그 눈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 눈을 보면서 나였으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공연이 끝났는데 아마 또 집에 돌아가거나 막 하면서는 그냥 곱씹 보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쉽게 이렇게 바로 이런 감정이다라고 못 느끼겠는데 아마
계속 그런 걸 곱씹으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좀 더 바라보는 시선하고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번 뭐 이 공연을 통해서든 뭐 통해서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주변에 돌아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런데 섣불리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공연에서 딱 그 순간 딱 그 보면서 아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묻어두게 하고 있는 찰나에 또 그런 딱 장면이 보여서 한 번 더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아니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주머니에 그 약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불났을 때 그 돈 던졌을 때도 한쪽 주머니에 약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작품 전체에서 이 사람 주머니에 약이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문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안과 김이 이제 그 숲 여관을 나와가지고는 이제 그 둘이 하는 대화에서 그 김이라는 인물이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하면서 자기가 추측하면서 그냥 이제 내뱉은 말이었거든요. 네. 혹시 그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군요 라는 문구가 혹시 조금 다르게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쪽 주머니에는 약을 들고 있고 한쪽 주머니에는 돈을 넣고 있었고 그 돈을 던지고 나서 죽었다는 게 뭔가 이 돈은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그러니까 결국 선택한 건 죽은 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돈이 삶을 불 속에 던져서 살고 싶지 않다 그때 결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그 돈은 그날 밤에 다 쓰려고 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은 마음 결국 죽고 싶었다 오늘은. 그러니까 못 버티겠다 해서 그러니까 돈을 다 써서라도 뭐 그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자면 오늘 못 버티겠다 하고 혼자서는. 그래서 같이 있어달라. 있어달라. 이 돈을 다 써도 좋으니까. 뭐 그렇게 네. 그러. 한쪽엔 삶, 한쪽엔 삶, 한쪽엔 죽음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섰는, 그러니까 기로에 선 것 같은데 결국 던진 건 삶을 번쩍거리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건가 그런 정치였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들었는데. 죽음 이 사람은 진짜 말로 끝이잖아. 길 끝에 서 있으니까 낭떠러지니까 아내까지 팔아버릴 아내 시체까지 팔아버릴 정도로 근데 자식이 있었어요. 아이를 없었죠. 낳지 못해서 둘이서 되게 행복한 추억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봤어요. 진짜 낭떠러져. 그러면 솔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도 이 작품을 약간 하면서 이게 관객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주제가,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에게 만약에 다가온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아니면 혹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이렇게 조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게 자칫하면 뭔가 도덕적으로 다가가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 내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어떤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같이 허심탄회하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혹시 우리 유도천재 제가 선생님 오늘 이 제목을 네. 일부러 이거를 잡으셨어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준비하신 거를 저 아까 울었어요. 제가 다른 소리로 울은 게 아니라 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눈물 났어요. 저희 애들 엄마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실제처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딱 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5년 전에 제 애들 엄마 갑자기 감기로 뇌염으로 지금 정도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뭐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아마 그런 막 다른 작가겠죠. 작가가 어떤 그런 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를 쓰지 않았나라는. 저희 집도 죽고 싶었거든요.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뭐 이해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술로 살았어요. 네, 눈 뜨면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저는 이 시간 되면은 거의 뭐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서 양말 벗기고 이제 옷 벗겨서 그냥 침대에 자게끔 하고 같이 눈 떠서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거든요. 혼자서 그렇게 그걸 돌봤던 생각들이 다시 나고, 네, 진짜로 막다른 골목이었다라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게 나왔지? 라고 1964년에 하고는 전혀 다른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조금 슬펐습니다. 뒤에서 앉아서 보면서. 지금은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는데 오늘 다시 술 한잔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슬프면서도 뭐랄까 뭐 이렇게 좋은 말씀들처럼 뭐 저는 그런 어떤 문학적으로 뭐 이 사람의 뭐 삶과 죽음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예 죽고 싶었다라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슬프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냥 주제가 이상하게 딱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딱 병명도 거의 비슷한 데다가 뭐 아프다 소리 못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출근할 때 자기가 잘 갔다 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은 갑자기 생각이 났고 좀 약간 이 뒤에 앉아서 제가 눈물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좀 울었어요. 너무너무 뭐랄까요, 좀 제 가슴에 좀 지금도 아니 뭐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 아닙니다. 네, 모든 면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흑인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전 이 작품 시작함과 동시에 악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악몽을 꿨거든요. 이 인물 하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페이지 한 페이지가 되지 않는 이 낭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버겁고 네,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한 처음엔 그거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것도 사실 맞았지만 사내를 계속 연기하고 분석할수록 아무것도 정말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만 있었어요. 맞아요. 살고 싶다와 죽고 싶다가 굉장히 공존하면서 하지만 뭔가 숨 쉬고 싶다가 가장 간절했었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너무 아프네 선생님. 진짜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술이 아닌데 술이 아닌 물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완샷을 하겠습니다. 근데 연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뵐 때하고는 다른 것 같다. 이틀 전에는 육아 오버치기 얘기하고 그 교육 배운다고 네. 진짜 오셔가지고 오늘은 올리고 가는. 그 어쨌든 뭐랄까 그 관장님께서 네. 계속 조금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 이렇게 혹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혹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셨던, 잡아주셨던 지금 이게 그 이렇게 뭔가 나를 버틸 수 있게끔 손을 내밀어 주는 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아까 김과 안이라는 네.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준 네. 사람들이. 저희 큰애는요 절대로 안 울었습니다. 울질 않았어요. 그래서 울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큰아이, 이제 큰애가 여자 대학교 3학년인데 가슴 속에 돌덩이를 안고 산다는 게 제가 보여요. 내려놓으라고 해도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 내가 울면은 아빠가 망가지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안 울었어요. 저 앞에서 절대 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손을 내밀 때 그런 표현이 아마 저희 큰애나 작은애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책 읽고 오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겠습니다. 네. 그냥 저 의식하지 마시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작품에서 저는 그 뭐랄까 이 안과 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 사내의 손을 잡아주는 듯이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는 여관에서 함께 있어 주십시오.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했던 그 순간에는 약간 손을 놔버린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딱 한 번 읽었을 때는 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야 왜 이렇게 나빠? 라는 식으로 정말 그냥 표면적으로 이 사람 손을 왜 안 잡아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만약에 진짜로 뭔가 내 지인이 아니고 정말 완벽한 타인으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나는 정말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뭔가 그 무게감이라는 게 선뜻 나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흔히 지금 얘기하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셋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무게로 얼마만큼의 마음가짐으로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우리 태인 선생님? 태인님? 어떠실까요? 저는 보면서 이렇게 뭐 죽음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대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또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잃고 나니까 근데 아버님이 이제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간에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구나.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신 할머니 이후에 지금까지도 뭐 죽음이나 재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 그렇게 귀중하다거나 그런 게 좀 없어서 네, 그 얘기를 하시니 저도 조금 생각이 나서 아까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났거든요. 워낙 네, 주변에 좀 그렇게 있으셔서 생각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도 근데 이제 살면서 그거 하나 있었어요. 이게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들도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합니다. 네. 알 수 없음이라고 단어가 나와서 뭔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이 낭독 공연 하면서 늘 마지막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Q&A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언니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유도하고 어떻게 흐름을 탈 것인지 어떤 게 저희가 가장 궁금한지를 좀 했는데 이번 낭독 공연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한 걸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안과 김씨처럼 손을 잡아줬다가 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갖는 죄책감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야 되나? 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방면적이어서 어떤 걸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한 작가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선정했었던 이유는 선생님께서 솔직하게 뭔가 다가와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언니한테도 이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정말 위험했을 때, 그러니까 죽고 싶었을 때 사람들한테 손을 내민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엄청 아는 사람들한테 티내고 싶지 않아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손을 엄청 많이 내민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도와주다가 안씨와 김씨처럼 호련히 뭔가 사라지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끝까지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아예 받아주지 않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 딴에서는 그게 너무 급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급하니까 내 말을 다 들어줘 하면서 엄청 다 쏟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회복을 되찾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게 나는 그때 급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다 쏟아내버렸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친한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말해버리면 나는 정말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상처를 줬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고르면서. 그리고 사내를 연기하면서 아까 사내의 베이스적인 그 분석을 다 떠나서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뭔가 죄책감이 몰려와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무튼 버텨서 난 정말 대견에 이렇게 막 토닥여주지만 그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줬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건 Q&A 시간 때 저희가 넣지 않은 항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Q&A 시간보다는 자기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작품을 보시고 많은 분들. 근데 제 이야기는 이 작품에 빗대어 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표현이 내가 아프다, 내가 죽고 싶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하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렇게 뭐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제 저희 애들 엄마를 가만히 보면요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아프다가 나왔는데 그냥 정말로 아파서 아프다가 아니라 뭐 늘상 가던 길인데 이거를 돌아간다거나 여기에 맞지 않는 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고장이 나고 있는 걸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지 애 낳고 우울증이 조금 있어서 갑상선도 조금 있고 뭐 그렇다라는 그런 신호로만 받아들였지 본인이 뇌속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표현을 어떻게 해서 마음에 그거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너무 마음속 깊이 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들 엄마가 분명히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 판단이 되게 그거 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게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위기 좀 이렇게 다시 그렇게 만들어주고 왔거든요. 날카롭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머릿속에 고장이 나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운동도 잘했고 뭐 사회생활도 나름대로 잘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44살에 그랬거든요. 40살. 갱년기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덮어뒀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자책감 안 하시고 네, 살다 보면은 솔직히 사람은 뭐라 해야 될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더 어제 내가 뭐 입었는지 솔직히 진짜 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생각 키워를 못하니까 지금 생각보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살면서 이거랑 뭐 이 공연이랑 주제는 다르겠지만 살면서 자기의 성공을 남의 시선에 맞추면서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죠, 요즘 세상은. 근데 이런 뭔가 두 명, 안씨, 김씨. 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었을까? 저는 김씨 대사에서는 저는 그 사람이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안씨가 김씨가 안씨가. 네. 근데 그거 뭔가 안씨는 그걸 방치하는 거를 하나의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것이었을지도 모르다 생각해요. 김씨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기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뭐 그런 느낌의 한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었던 뭐 제 기준에서는. 근데 안씨는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줘서 뭔가 자기만의 그런 그 사람을 좀 구해주고 싶은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두 명이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데 괜히 두 명이었을 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성과 감성. 그래서 두 명이 약이랑 동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작가의 생각 케미도 둘 뭔가 그게 어느 순간 작가도 모르게 그냥 저희만 캐치할 수도 있었던 거지만 은연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승찬님 혹시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말이죠. 네, 앞에서 이야기를 다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봤는데요. 일단 이 작품 자체를 저는 그 수능 준비할 때 봤어요.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단편 소설이니까 그렇게 양도 많지도 않고 이제 문학 부분에 보면 가끔씩 지문이 나오죠. 이런 게. 네, 그래서 뭐 화자의 심정은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선 나중에 이렇게 고른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 풀면서 어떤 그냥 이런 거는 이런 거지 이런 느낌과 지금 이제 좀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낭독극으로 보는 작품의 깊이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와닿는 주제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더 깊이 와닿는다는 게 일단은 전체적인 감평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본 거는 저는 이제 그 직업이 사회복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또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만나고 있는 분도 이 사내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유사한 상태에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떤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 이웃들을 만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세상에는. 그런 걸 또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약자들을 다가가는 마음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까? 에 대해서 좀 다시 반성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약자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마치 안과 김이 했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주는 척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돌아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보이게 된단 말이죠. 서류와 실적과 얼마나 만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었었던 거, 난 정말 이렇게 아프다. 그 극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 무섭다, 외롭다, 같이 있어 달라라고 하는 그 호소가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좀
사회적 약자들을 좀 이야기하는, 생각하게 하는 이런 작품들을 좀 찾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걸 읽으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좀 사회복지사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좀 찾아보고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낭독극으로 좋은 작품 하나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선생님 저는 뭐지 이게 직업이라는 걸 배제시키고 네. 힘든 분들이 계속 다가가거나 노크를 할 때 선생님이 힘드셨던 적은 없으세요? 아, 있죠. 어떻게 버티세요? 아, 버티는 거요? 간단합니다. 글을 씁니다. 이메일 글입니다. 오늘 만났을 때 분들의 심정과 감정을 쓰면서 동시에 저의 감정을 또 써요. 이게 그 글쓰기가 치유하는 거라고 요즘에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글 쓰는 게 이게 처음에는 아, 이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랄까, 내면의 어떤 좀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 이걸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러면은, 어느 순간 쓰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 뭐랄까, 김승옥 작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면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걸 이야기해도 될까? 이런 감정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저런 작품들을 손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사회적 약자 그리고 당사자분들 만났을 때 좀 저 느낌이나 생각들을 글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유는 아직 좀 이게 좀 다듬어서 해야지 이게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공유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좀 가슴 아픈 느낌 생각 그리고 어떻게 도우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풀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보셨지만 저는 예를 들어 선생님 질문이 아마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버텨나가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셨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글로 써서 내 마음을 표현도 하고 같이 내 감정도 집어넣어서 해석을 시키신다라고 하셨듯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었을 때는요.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 엄마가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불쌍하기도 하고 지금 아까 무섭다 그랬잖아요.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워요. 뭐 제가 이제 그 애들한테도 표현을 크게 안 했습니다만은 진짜 무서워요. 몸이 막 떨리고요. 뭐 오한이 막 들린다 그러죠. 그럴 때에 뉴스를 틀었는데 제가 그때 용산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점심 시간에 이제 점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짬뽕을. 근데 세월호가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럼 저거 일어나겠지. 좀 아무 생각이 별로 크게 다들 그러셨겠죠. 근데 그냥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 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죽었잖아요. 다들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매장 하듯이 그냥 물속에 수장시킨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거기다 빗댔습니다. 전에 부모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냥 수장이 되는 걸 보고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해병대 캠프 가서 아이들이 앉아 일어서 했는데 10명 있었는데 2명이 없어요. 떠내려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약 써보지도 못하고 뭐 어떤 그게 더 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슬픈 거를 이제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부모들은 과연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좀 치유라 할까요? 네, 조금 더 큰 데다가 비유를 했었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방법으로 연기를 택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연기로 표현할 때가 가장 눈치를 안 보고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처럼 제가 잘 몰랐던 내 감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건 선생님 분들에 대한 대화를 듣고서 더 정리를 했던 거지만 이거에 대한 끌림과 그리고 방법, 뭔가 해소하고 싶었던 방법은 답답했던 그 해소의 방법은 연기라는 거를 다 이렇게 해서 표현으로 늘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오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또 하나 넘어가면 아무 생각 없어요. 기가 막히죠. 힘띠에 간
반격? 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돼. 그럼 노란지. 그럼 노란지 조심하세요. 그러면 원래 Q&A가 없었던 건데 조금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지금 말씀 드려서 글을 쓴다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그런 상황들에서 내가 위안을 찾는다 이런 걸 들을 때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랄까 힘든 순간에 생각이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같아서 혹시 뭐 태인 선생님이나 뭐 소리 선생님 그 선생님 산입니다, 산. 산. 저 산, 예, 저 이산입니다. 이산입니다, 이산. 성함이 이산이에요? 예, 이름 산입니다. 그죠. 전주 왕이 안 나오나요? 네. 혹시 이렇게 스스로 조금 힘들 때 이겨내시는 방법 우는 거요. 네. 그냥 그 감정 네, 자체로 그냥 슬프면 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뭔가 우시고 나서는 그래도 낫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좀 사람들 있으면 좀 우는 게 좀 그렇고 네. 혼자 있을 때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네. 근데 저도 그 방법을 가끔 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거나 막 이러면은. 근데 저는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내 감정을 제가 이렇게 뭐지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정리된 감정이 뭔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다 이렇게 소진, 이게 딱 없어져 버린 느낌이. 뭔가 좀 딱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작품 뭔가 글이라던가 그런 거 딱 읽고 글을. 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찾던가 그런 식으로. 우선 이제 감정을 쏟아내고 다 쏟아보고 밑까지 가보고 글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서 해결 방안을 그러니까 마음 정리를 그런 책이나 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가 힘들어도 울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나 그런 거 울기는 하지만 그 방법을 처음에 막 쓰다가 되게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정리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설레님. 저는 딱히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지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니 아예 안 받는 건 아닌데 그 순간 너무 힘들다가도 금방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뭐 하나라도 배우는 게 있겠지, 뭐가 있겠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일을 나쁘게끔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엄청 다혈질이고 욱하고 막 엄청 다크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랑도 막 싸우고 집에서는 엄청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래봤자 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각해봤자 그 화가 결국에 나한테 돌아오고 화가 또 화를 만들고 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그런 걸 느끼게 되니까 계속 좋게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 지금은 엄청 큰 뭐가 진짜 엄청 시련이 와도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뭐 이걸 통해서 또 뭔가 또 배웠다 다음부터 더 잘하자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나중에 돼서는 뭐 이제 뭐 골맞던 게 팡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즘 지금 엄청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냥 뭐 저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뭐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지금 이 소소한 것들이 그냥 다 좋아요. 지금 이렇게 남자들 처음에 이제 남자들끼리만 와서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장난만으로 진담이 들어있었네. 진짜 100%인 것 같아요. 진담 한 10% 있었고 그래 농담이 있었는데 지금에서 생각되면 이 지금 주제에 이렇게 남자들만 이렇게 있었던 게 너무 좋아요. 어느 순간 사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또 여성분이 있었으면 또 다른 뭐 또 있겠지만 근데 지금 또 이 상황에서는 이게 딱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거 실현될 수 있는 실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뭐 그럼 최대한 저는 그냥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그냥 사소한까지는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든 좀 수습을 뭐. 들어가야 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뭐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태희님? 저요? 네, 태희 선생님이 이겨내시는 거. 저 원래 다른 건 되게 복잡하게 하는데 이겨내는 건 되게 쉽게 최근에 해결됐어요. 법륜스님 증문즉서를 매일 지금도 듣고 단점이라 그러면 그게 거의 맹신에 가까워져서 안 그러려고 그래도 다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하게 되고 전에는 뭐 쉬운 방법으로 소리도 질러보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해봤는데 제가 그런 게 안 맞더라고요. 소리 지르면 목 아프고 술 마시면 속 아프고 게임해도 게임 머리 써서 싫고 뭐 다 이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 안 맞아서 네, 결국은 진짜 우연히 유튜브 봤다가 이제 좀 맞아서 계속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그걸 끊으면 마약처럼 이제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평온한 상태로 있습니다. 평온한 상태. 네, 지금 뭐 고민도 없고 뭐 그냥. 네. 법륜스님 지금 말씀하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보고 있는데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자기로부터 나오더라고요. 맞죠? 그죠?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려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한 2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년 보셨다니까 득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지금 본 바로는 뭐 부부간의 문제, 뭐 자식 간의 문제, 뭐 어려운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들어보면은 윤수님이 네 잘못이다. 네가 욕심 내려놓고 네 남편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화나는 것도 잘 고르고 네가 화나는 거지 상대방이 화가 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는 방법을 저는 지금 이제 저희 딸아이가 23살이거든요. 둘째가 20살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제가 아픔이 있어 놓으니까 요것들은 내 거야 라고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법륜 스님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20살 만 18세가 되면은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런 기준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건 내 거 아니다. 너도 가라. 너의 행복까지 뭐 그렇다고 내가 버리는 거 아니다. 내가 너 스폰서 정도는 해준다. 네가 뭐 학비가 부족하면 내가 좀 대주고 네가 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대줄 때지 내가 이만큼 대줬기 때문에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고 넌 네 살게서 너가 해병대 간다 그랬어요. 제가 너 미쳤 처음에는 그 2주 전에는 너 미쳤냐? 그냥 갔다 와 그냥 편하게 갔다 와 그래. 안 돼요. 갔다 와. 괜찮아 이제 네가 선택하는 게 갔다 와. 우리 흔히 말해서 쇠가 빨리 고생을 좀 해야지 갔다 와서 이제는 제가 그럼요. 격한 고개 끄덕이는 진짜 저는 우리 대표님의 어떤 그런 표현함으로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기독교지만 한번 봐보세요. 그거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종교를 막으로 놔. 네, 마음이 힘들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 24살이 맞습니까 그게? 안과 김이요? 네. 25살. 25살. 네. 근데 가짜로 썼다면서요 그걸? 네, 속박기에다가는 이제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실은 25살이에요. 네, 진실은 우선은 여기 책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25살이라는 것도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그 포장마차에 만나서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둘이 먼저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25살이라 25살 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거짓일 수도 그것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던 게 어느 누구도 이름을 서로 물어보지 않아요. 네. 마음과 기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있어서 이름을 잘 안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보고 그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입니까? 네? 그 작품을 읽고 난 다음부터 그런 생각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딱 처음에 읽었을 때 안과 귀 이렇게 차가워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어떤 부분은 분명히 안과 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저는 이게
이제 효연쌤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약간 삶과 죽음으로서 약간 이렇게 대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타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온도차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 또한 약간 나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연고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타인에 대해서는 나도 정말 완벽히 차가워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있어서 최소한의 이름도 물어보지 않는 게 나도 안과 김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 맞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만큼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나를 망가뜨리지 않은 만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망가뜨릴 것 같은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도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솔님께서 아까도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직까지 이 작품을 읽고 나서도 숙제고, 나는 타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온도로, 그리고 얼마만큼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저희 말 많이 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오래된 생각 만나면 올려주지요. 말 많이 하게 하시는 좋으신 분들 많 좋은데, 선생님 보니까 저 역시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싸움으로 비교하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상대방이 탁 때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쓰러졌어. 네.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픔이, 지금 말씀하신 저 동의한다는 게요. 내가 이 정도는 한 대 맞아줄 수 있어. 거기까지는 제가 정해놨습니다. 제 삶의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 뭐, 돈이 만약에 관련된 거다. 근데 이제 친구들간에 뭐 돈거래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 요 정도는 내가 너 줘도, 나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 줘버린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편한 겁니다. 네, 진짜로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뭔가 데미지가 크게 오면은 미안해. 미안해라고 딱 방어를 합니다. 더 이상은 가면은 제가 같이 쓰러지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이 40, 50 돼 가면은 일어나기 힘든다. 한번 쓰러지면 힘들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장님 이게 듣고 재밌는데, 그 여기 안에 있는 그 안과 김이 마지막에는 같이 있어달라는데 같이 있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를 지켰다고 저희가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차갑지 않은 사람들? 그 표현이 조금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봐줘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입장이 만약에 김이라든지 아니라든지 그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면 제 성격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이 있어줬을 거예요. 같이 술도 마셔줬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이 죽는 것도 이렇게 뭐 막아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왜냐면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네, 맞아요. 펀치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펀치는. 네. 뭐 혹시 뭐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항상 마지막은. 저요? 네, 아까 마지막 부분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이제 타인을 대하는 온도는 다른데 그거를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과 김이 마지막에 했었던 행동도 그들 나름대로의 선의를 베푼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본인들도 감당 못하니까요. 왜냐하면은 내가 감당하지도 못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내가 피해를 보거나 뭐 이런 거 손해 오면 어떡해요. 그들도 두려웠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같이 못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죠. 저도 사회복지사이긴 하지만은 언제까지나 막 그 사내처럼 막 밤을 같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못 하거든요, 실제로. 네. 마음은 그렇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노력은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으니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야기도 잘 듣고, 그분들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내면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면은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누군가가 강도를 당해가지고 칼에 찔렸다 하고, 그 미국에서도 실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강도에 칼을 찔렸는데 그거를 바로 봤음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마지막에 어떤 풍경들은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님 혹시 말씀하시고 아니, 없습니다. 없으세요? 다 안왔는데? 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무리 멘트라면 네, 공연이었습니다. 네, 이번 월간 낭독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정말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접했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접했을 때 그때 같이 배웠던 친구들은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이 극중 안에 있는 앙과 김 사내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스스로가 되게 완벽한 타인을 만날 때 저 스스로가 앙과 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많이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면 나는 얼마만큼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잡아줘야 하는 건가 라는 이렇게 숙제를 조금 남긴 작품이었는데요. 네, 이 작품 자체가 오늘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거리들을 많이 이렇게 드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쯤은 네, 조금 진지하게 스스로랑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11월 월간 낭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